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큐티는 날마다 하는 큐티는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창세기가 시작되고 출애굽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로 큐티는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오늘은 본문을 나가기 전에 출애굽기 한 서론 부분, 개론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인도 안 하고 우리 주경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 방법들 중에서 어떤 법칙을 알면은 좀 그러니까 길을 찾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의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강의고 또 그동안 제가 산발적으로 어떻게 이건 이겁니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쉽게 정리를 해주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다 그걸 100% 적용하기랑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게 그거구나라고 알죠.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때 가서 이야기해 주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이 더 쉽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몇 번 정도 더 이런 식의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의식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강의들을 좀 더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누가 말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꼭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 이제 주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고 싶은 티칭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내용이니까 다음번 아마 한 달 뒤에 기회가 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달에 한 번 좀 쉬려고요. 그래서 그때 좀 주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보충을 되는 말씀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출애굽 강해가 글쎄요 얼마 정도 걸릴지만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다음 달 7월 8월 달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름 지나고까지는 출애굽기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가 모두 5달 걸렸으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가 40장이 있으니까 아마 5달은 안 되고 4달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 정도 지날 때 출애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잠깐 신약을 좀 하고 나서 다시 또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의 한 절반 정도는 예전에 여러분 연대기 성경 할 때 제가 티칭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필요한 부분을 끌고 와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은 생각이 조금 날 듯 안 날 듯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연대기 성경 이거 한 지가 이 부분 다룬 지가 한 4, 5년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렇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래도 기억나시는 분들은 또 기억날 것 같습니다. 자, 연대기 관점에서 본 출애굽의 역사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소주제를 다뤘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개론을 하기 전에 출애굽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출애굽 사건이라는 큰 범위에서 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오경의 역사는 모두 이제 3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원역사라고 부르죠. 원역사. 이 원역사가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족장시대의 역사. 여기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4명의 중요 인물들, 그것은 이제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 기록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약 13개월 동안의 역사 기록입니다. 13개월 동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간이 1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새해 1월 1일로 정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올 겁니다. 원래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면은 7월 달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가을이 해의 첫 시작이잖아요. 7월 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날을 해의 첫 날로 정하라 해서 그때부터 종교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13개월 동안을 시내산에, 정확하게는 11개월 5일 동안은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 머물기 전까지는 시내 광야죠.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시내 광야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3개월 동안을 그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민수기의 역사로 들어갔죠. 민수기가 바로 그 출발하는 때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가 그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레위기의 또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거의 38년 몇 개월 이렇게 시간 동안의 기록이 민수기의 기록이고, 또 나머지 2개월의 기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2개월의 기록이 신명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개의 성경책이 배경이 되는 것이 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런 식으로 역사가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불렀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시기를 그 출애굽의 역사, 이런 축으로 모세오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족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요. 시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여기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이었어요. 부족도 아니고 시족 수준이었습니다. 시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는 창세기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와 같은 내용을 43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약속이 되었는데, 자, 이것이 비로소 성취된 사건이 출애굽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보세요. 정확히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야곱과 레이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레이가 이제 아들이니까 같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레이 때부터 카운트해가지고 모세 때까지가 정확하게 4대입니다. 그러니까 4대 만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다시 이집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 기록을 담은 게 출애굽 역사예요. 어떤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3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땅, 두 번째 민족, 세 번째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약속의 원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금씩 더 살을 붙이시고 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한 7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다고 창세기 공부하실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갱신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 약속의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계승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씨라고 부릅니다. 이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죠.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약속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도 받은 그 약속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동생인 야곱이 이 약속을 계승해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46장에도 또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각각 개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앞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또 동일한 약속들을 세 가지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70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도 70명이 이주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출애굽기 1장에도 동일하게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이 70은 남자들만 카운트한 거라고 했어요. 물론 디나도 여기 들어가는데 디나 빼고는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00에서 200명 사이. 100에서 200명 사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딸린 종들도 있잖아요.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혈통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최소한 100에서 많게는 2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4대 430년 만에 무려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250만 명. 많게 잡으면은 300만 명까지 잡고 적게 잡으면 200만 명까지 잡는데
한 250만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 250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도대체? 천만, 10만, 100만. 한 천 몇백 배, 천 몇백 배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4대 만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된 건데, 자,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들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번성게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됐잖아요.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약속의 수준으로 있었는데 이게 430년 만에 현실 가운데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는 그것을 기록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 새 왕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정말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약속의 땅을 차게 됩니다.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까지 가게 되면은 마침내 모세가 가나안 땅의 초입인 요단 동편의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1절, 2절, 3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지금 저희가 모세가 서 있던 장소입니다. 보시면 거기에 있는 비석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된 비석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 어디다 몇십 킬로 가면 어디다 이런 것들이 이정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소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모든 지형들이 다 보여요. 날씨 좋을 때는. 날씨가 안 좋으면은 안 보일 때가 있지만은 날씨가 깨끗할 때는 정말 다 보여요. 근데 저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가 있어가지고 실은 사해 때문에 사해가 아지랭이가 많이 피어오르거든요. 사해가 뜨겁기 때문에 아지랭이 펴가지고 약간 명료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사해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좌우 쪽에 남과 북과 남을 이렇게 보면은 사해 바깥에는 명료하게 보여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은 헬본산까지 보일 정도로 여기가 지금 굉장히 높은 지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림 보시면 또 두 번째 그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장소에서 모세가 저기를 다 쳐다봤어요. 보세요. 유다 평야가 나오고 여리가 보이고 지금 이쪽에는 안 보이지만은 저쪽 갈릴리까지 다 보이고 이쪽에 네게부 사막까지 남쪽에 여기서는 왼쪽이죠. 보이는 그런 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기 꼭 가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르단에서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가는 이렇게 여정을 밟았는데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갔다가 요르단으로 가서 암만에서 귀국하든지 아니면 요르단만 가든지 뭐 해서. 근데 요르단 여러분 이스라엘만 가지 마시고 요르단도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요르단은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역사 현장들이 요르단에도 많이 있거든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결국 이 땅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약속을 들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약속의 땅을 본 사람 모세죠. 또 약속의 땅을 들어간 사람 다 달라요, 그렇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에 따라서 약속을 받은 사람과 본 사람과 또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 달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성취된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약 250만 명의 인구가 40년 동안을 생활했는데 40만 명의 인구가 광야에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적같이 느끼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3일만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가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광야에 가면은 와 어떻게 250만 명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몇 명 생존하기도 힘든 곳에 250만 명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장 먹을 것, 또 먹을 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번번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복이고 마침내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과 번영을 계속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 안에서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5페이지로 가면은요,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부터는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 역사보다는 주변 역사, 특별히 이집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딱딱했을 수 있지만은 또 굉장히 출애굽과 관련된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설명만 들으면은 쉽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언제 이집트를 탈출했을까? 그 출애굽 연대에 대한 그 논쟁이 아주 살벌합니다, 정말. 근데 요즘들은 뭐 별로 이렇게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게 서로 많이 이렇게 논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대략 두 시대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가 초기 연대설인데 BC 15세기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 또 후기 연대설 BC 13세기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15세기 설에 의하면은 출애굽 당시 모세랑 대립됐던 이 파라오 왕, 이집트 파라오가 누구냐면은 제18왕조의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입니다. 좀 이따 다 이 사람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아멘호텝 2세. 그리고 13세기 설에 의하면은 당시 파라오는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는 많이 들어봤죠. 아멘호텝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람세스는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렇게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 보면 전부 다 람세스로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13세기설은요, 그 신학자들 간에도요, 보수적인 신학자는 15세기설을 주장하고요, 또 진보적인 신학자는 13세기설을 주장합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누구고 진보적인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이 보수적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성경 그대로를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진보적인 신학자는 누구냐?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는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15세기서를 주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3세기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냥 일반 세속에서 바라보는 출애굽의 그 역사는 이 13세기설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진보신학자들은 왜 13세기서를 믿냐? 일반 역사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 15세기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5세기서는요, 아주 명확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출애굽이 언제 일어난지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시기를 여기서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에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해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역순으로 계산을 하면은 430년을 거꾸로 카운팅하면은 그때가 언제냐? BC 1446년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일반 역사에는 그게 없다 해서. 진보 신학자들은 일반 역사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이 없다 해서 안 믿어요. 뒤에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집트 역사에는 이것을 지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또 요셉까지 역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역사는 누가 씁니까? 승자가 기록하잖아요. 승자 마음대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집트 역사에서는 치욕이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집트 역사 가운데는 이것이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상 역사 가운데 이 흔적이 없다 해서 그냥 그나마 좀 이렇게 비슷한 흔적을 찾아서 13세기서를 주장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얘기는 안 믿어. 아니, 신학자가 성경 얘기를 안 믿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수적이고 정통적이고 신앙이 있는 신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근거로 15세기서를 신뢰합니다. 자, 출애굽의 시기에 대해서, 출애굽의 백그라운드에서 알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역사를 좀 아셔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 같이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멘호텝 2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가 있기 전에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간 시대 때부터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왕조의 연대기 중에서 언제 이집트로 들어갔냐? 제12왕조입니다. 지난 창세기 강해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하게 되면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12왕조 때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집트 역사 가운데 번영을 이루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지도 좀 당겨서 볼까요?
9페이지 나와 있는 그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나오는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를 통과하는 나일강 길이가 1,300km라고 했죠. 이 1,300km 그 길이 동안 이집트가 국가가 형성됐어요. 지금도 저 정도면 대단한 길인데 고대 사회에서 1,300km가 되는 영토를 지킨다는 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집트가 저렇게 국가가 형성될 때 여러분 가나안 땅 같은 데 보세요. 전부 다 도시 국가였잖아요. 뭐 터키나 이런 데 다 웬만하면 도시 국가였지 저 당시에 이집트처럼 저렇게 큰 땅덩어리를 소유한 나라가 드물었어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 좀 이렇게 고대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 저 당시에 저렇게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토를 유지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왕권이 통제력이 강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역사 가운데 보면은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로 나눠지는 역사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영토가 길다 보니까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 지금 이집트가 지금 남반부에 있잖아요. 남반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북부와 남부가 개념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돼요. 나일강이 어디서 흐르냐? 저 밑에서부터 저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는 거기가 상부예요. 우리는 이제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거꾸로 불러요. 그래서 저쪽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상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하부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로 나눠져서 저렇게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왕권이 강할 때는 이 두 지역이 통일돼 가지고 큰 왕국이 이루어졌고 또 왕권이 약할 때는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국이 다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삼국시대가 있었고 통일됐죠. 또 나눠졌고 또 통일됐고 그런 역사 그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렇게 남북이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가 통일될 때는 국가적으로 번영기예요. 그리고 이게 나눠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적으로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가 6,000년 거의 6,000년 역사입니다. 대단하죠? 이집트 역사가 6,000년 정도 되는데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십 개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 중에서 남북이 다 통일돼 가지고 아주 막강한 국가 권력이 유지되는 그 시기를 보통 세 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왕국과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중간기라는 시기가 바로 남북이 나눠져서 각각의 지역에 왕조가 존립했던 분열된 그런 시기가 중간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 이렇게 부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쭉 보시면은요. BC 31세기 이전 이 말이 기원전 3000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이미 이집트에는 왕조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5000년 이전 5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이집트에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1왕조, 2왕조라고 부릅니다. 왕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씨 조선이 왕조예요. 고려 왕조, 이씨 조선 왕조. 그게 왕조예요.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몇백 년 갔나요? 한 400년 갔나요? 그리고 조선 왕조가 600년 갔죠. 자, 그 시기에 한 왕조에 또 왕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왕들은 전부 다 한 왕조로 이렇게 다 카운팅하죠. 그런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왕조에도 왕들이 많이 있었고 2왕조에도 왕이 많이 있었고요. 왕조마다 몇백 년의 시간들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1왕조, 2왕조가 BC 3000년 이전에 이미 고대 이집트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워낙에 오래된 얘기니까 우리가 정확한 역사 인식이 좀 약했는데 고왕국 시대부터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는 역사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3000년 전부터 BC 3000년 전부터 BC 2181년까지예요. 이 시대를 고왕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제3왕조, 4왕조, 5왕조, 6왕조가 이때 존재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들이 점점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얘기했다가 5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렵습니까? 제4왕조 때부터 피라미드가 등장합니다. 이집트에. 여러분 피라미드가 등장했던 건 뭘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 신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아주 강력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4왕조 때부터 피라미드가, 그것도 엄청난 큰 피라미드가 여러분 가자에 있는 가자가 아니라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150m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피라미드가 등장한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가 지금부터 한 거의 5000년 가까운 시대에 피라미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대 이집트는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6왕조가 지나가고 나서 7왕조 때부터 11왕조까지, 11왕조도 두 개로 나눠요. 통일전, 통일후로 나누는데 통일 전까지 그러니까 140년 기간의 중간기가, 제1중간기가 있습니다. 자, 중간기가 뭐라 그랬어요? 혼란의 시대. 또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가 서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지역마다 왕조가 존재했던 그 시기. 그때가 140년의 기간이 있어요.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가 14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왕조가 이제 남북을 통일시켜요. 상부, 하부 이집트를 통일시켜 가지고 이제 또 막강한 이집트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제12왕조가 등장하는데 그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요? 이스라엘 그때만 해도 가문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가 제12왕조의 때예요. 그러니까 중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제12왕조가 또 몰락을 하면서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또 예전처럼 제1중간기처럼 이때가 제2중간기라고 부르는데 또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가 왕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이민족이 와서 이집트를 지배했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제15왕조와 제16왕조고요. 이때가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좀 이따 또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7페이지로 가면은요, 이 제2중간기 시대가 끝난 다음에 제18왕조가 등장합니다. 자, 18왕조가 바로 이때가 출애굽하는 그 시기예요. 이때 18왕조가 다시 남북을 통일시켜 가지고 또 강력한 이집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18왕조 이어서 19왕조가 등장하고 이때도 이집트가 강했어요. 이때 람세스가 가장 유명한 왕이 람세스 2세예요. 그리고 20왕조까지 가고 또 21왕조부터 26왕조까지 또 제3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도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22왕조, 23왕조에는 리비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게 리비아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백성들은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들인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일본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힉소스 왕조도 그런 거고, 여기 리비아 왕조도 그런 거예요. 이 제3중간기 때는요, 리비아인의 왕조가 2번 있었고, 또 누비아 사람들이 또 2번 있었습니다. 리비아는 즉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나라고, 또 누비아는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27왕조 때부터를 후기 왕조 시대라고 봅니다. 어쨌든 고왕국, 중왕국, 상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은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통치했던, 순수 이집트 사람들이 통치했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고요. 이 3가지 역사가 중요한 거고, 제3중간기 뒤에 또 후기 왕조가 도래하는데, 여기는 페르시아가 또 이집트를 또 들어와서 이집트를 통치하고요. 중간에 잠깐 이집트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1왕조까지를 후기 왕조 시대라고 부르고, 이때가 BC 332년경이에요. 여러분, BC 332년이라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때쯤에 세계사에 어떤 또 큰 흐름이 있냐? 바로 그리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자, 알렉산더 대왕이 요 시기에 지중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동쪽으로는 거의 인도까지 가고,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32왕조,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제32왕조는 바로 그 그리스 제국의 후예인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뒷골이 쑤시니까, 이 출애굽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이 이후에 또 이집트 역사를 얘기를 했더니 정말 뒷골을 잡더라고요. 어렵나 봐요. 저는 재미있는데 어려워요? 지금 얘기한 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데 재미는 없다고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초학력이 있어야지 다 뭐든지 할 때 어렵지 않잖아요.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 물론 일반 사람들이 뭐 이집트 역사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집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열왕기 시대 이럴 때 다 이집트 역사가 여기에 다 관련. 여러분 이제 그 구글 같은 데 보면은요, 이집트 왕조를 이렇게 검색어 접어서 딱 치면은요, 거기 왕들의 명단이 다 나와요. 왕조마다. 그럼 여러분께 구약 성경을 볼 때 뭐 바로 누가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다 거기 여러분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 이때가 이때였구나. 그런 것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강성할 때가 있고 혼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상황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 가운데 왕이 강한, 좀 왕권이 강해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쪽이 약할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집니다. 서로 밀고 땡기는 그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면은, 또 성경에는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집트 왕의 정확한 이름을 다 기록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식으로 부를 때가 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그 왕의 이름을 또 알아가지고 치면은 바로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 상황들을 간략 하나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 역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제12왕조와 18왕조, 출애굽과 관련돼서
12왕조와 18왕조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12왕조 때, 중왕국 때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갔고, 제18왕조, 신왕국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래서 먼저는 제12왕조 시대 때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왕조가 BC 1991년부터 시작해서 1785년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약 200년이 좀 넘겠죠. 이때 이집트는 정말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이렇게 번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확장되면은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약간 위축되지만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경제가 안 들어가면은 인원이 직업이 없어지는데 경제가 너무 잘 들어가면은 노동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시기예요. 12왕조가 정말 이렇게 나라가 자꾸만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웰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잘 왔어 하면서 특별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잘 나갈 때 그랬잖아요. 미국이 막 팽창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미국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똑똑한 사람을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착하게 만들고 또 값싼 노동력도 받아들여서 미국의 필요를, 노동 수요를 채웠죠. 자, 이때가 그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집트는 많은 이민족을 받아들였고요. 또 실제로 이 이주민들이 이집트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지와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바로 이때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이주해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이집트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들어갔으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외국인에 대한, 이민족에 대한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제12왕조, 이집트 제12의 왕조의 왕 이름이, 파라오의 이름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누스레트 2세입니다. 이 사람의 제위기간이 BC 1897년부터 1875년경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언제냐면 1885년이에요. 바로 그 시기와 겹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했냐? 구글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구글링만 잘하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세누스레트 2세 때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해서 1885년 저 사람의 제2 때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 12왕조의 그 파라오들의 얼굴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파라오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요 표도 제가 아마 이렇게 카톡방에 나중에 이제 이거 원고 올라갈 때 아예 원본 그 도표를, 요거는 일부만 제가 해체한 건데 원본 도표를 올려줄 겁니다. 화질 좋은 걸로 여러분이 확대해서 쫙 보시면은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는 제12왕조 말부터 다시 쇠락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11왕조 때부터 12왕조 때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중왕국이라고 했잖아요. 번영기라고 했죠. 그 12왕조가 끝날 무렵에 이제 이집트가 다시 또 제2 중간기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12왕조 말부터 쇠락기에 들어가면서 나라가 다시 또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국들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12왕조 때에 이집트에 정착했던 이민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사온 이민족들, 셈족 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이집트의 기득권을 점점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다가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그게 15왕조예요. 15왕조, 16왕조.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힉소스 왕조. 힉소스 왕조의 뜻은 이민족의 통치자들이란 뜻입니다. 힉소스 왕조가 이때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이 본토인을 지배하는 역사예요.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던 시기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의 통치 기간과 겹쳐버려요. 잘 따져보세요. 12왕조 때에, 12왕조 중간 무렵에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는 숫자가 적었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이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요. 그리고 12왕조가 다 끝나고 나서 제2중간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또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인 가나안 땅에서 온 힉소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힉소스나 거의 셈셈이에요. 외모도 똑같고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같은 셈족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하층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다 함족의 피부가 좀 검정수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피부가 좀 그래도 하얀 셈족이 왕이 됐고 또 왕국의 주요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같은 피부색을 가진 같은 인종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민족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힉소스 정부랑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역할도 감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기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더욱이 힉소스 왕조는요, 수도가 어디냐?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수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상부 이집트에 있어요. 상부 이집트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테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베가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수도를 어디에 뒀냐? 멤피스 밑에 있는 아바리스라는 곳에 수도를 둡니다. 자, 아바리스가 어디인지 보세요. 고센 땅보다 밑에 있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던 라암셋이에요. 거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지역에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의 수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는 북쪽에 있었던, 상부 쪽에 있었던 수도가 지금 이쪽으로 지중해 가까운 쪽으로 나일강 하류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의 뿌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수도를 삼은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다가 그러는 동안에 힉소스 왕조, 16왕조와 동시대의 상부 이집트에는요, 테베, 아까 말씀 그 테베 지역에서는 원주민인 이집트 사람들이 세운 왕조가 또 존재했었어요. 이게 제 17왕조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와 17왕조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 상부 쪽에 이집트인들의 왕조는 있긴 있었는데 왕국이 약하다 보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왕조의 후반부에 점점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점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투도 벌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17왕조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카모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힉소스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동생인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이 힉소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제18왕조를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집트 역사가 새로운 번영기인 신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힉소스 민족이 쫓겨나고 이제 순수 토착 원주민인 이집트 사람들이 남북을 다 통일시켜 가지고 이집트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는 시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때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는 시기고, 그 왕이 이름이 바로 아흐모세 1세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데 실제로 요셉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왜 모릅니까? 아는데 이들은 요셉을 지우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벌써 몇백 년 전의 인물이지만은 요셉을 지우는 거예요. 지워서, 왜냐면은 힉소스 민족 때문에 당한 그 수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같은 셈적인 요셉의 존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 기록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2 중간기를 거쳐서 제18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왜 아흐모세 1세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고 그토록 박해하려 했는지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에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좀 알면은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해 가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운영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주변, 더 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는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집트 역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충분히 9절, 10절, 11절 이해하시겠죠? 여기 우리 대적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힉소스인이에요. 힉소스인과 같이 연합해서 자기들과 대적할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자유민의 신세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때가 BC 1580년경의 상황이에요.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그랬죠. 그럼 1580년부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1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는데 300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13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함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8왕조의 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아까 제18왕조를 연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흐모세 1세라고 했어요. 17왕조의 마지막 왕 카모세 1세가 힉소스와의 전투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되면서 형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와 다시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힉소스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자기가 시조가 된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는 데 제18왕조입니다. 그리고 아흐모세 1세에 이어서 아멘호텝 2세, 뒤에 아멘호텝 2세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출애굽 때 그 왕 이름이 아멘호텝 2세고 여기는 아멘호텝 1세예요. 여러분 1세, 2세, 3세는 누가 지는지 아세요? 후대 역사가가. 자기는 자기가 1세, 2세인지 몰라요. 이때 당시 사는 왕들은 자기 선대 왕 중에서 자기가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1세, 2세 카운팅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대, 오랜 시간의 후대 역사가들이 이 연대기표를 만들 때 그때 가서 1세, 2세가 주어집니다. 자, 이 이스트 연대기는 언제 만들었냐면은 제 32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했죠. 이때가 그리스 왕조, BC 기원전 3세기, 2세기 그 경에 그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연대표가. 그때 이미 3000년 이상의 고대 이집트 역사를 그 시대의 어떤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연대표를 만든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호텝 2세가 아흐모세 1세의 뒤를 이어서 2대 파라오가 됩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멘호텝 1세에 속했던 그 가족 중에 한 여자가 뭐 누이 동생이 있고 딸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간 이 가문에 속한 여성이 부하 장군 한 명과 결혼을 합니다. 일종의 양자식으로 대릴 사이로 맞아들여서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 사람이 투투모스 1세입니다. 별로 이렇게 재미없을 거예요.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투투모스 1세가 또 똑같이 선대왕처럼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왕이 된 지 7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투투모스 1세의 딸 이름이 하셉수투예요. 이 하셉수투가 누구냐?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바로의 딸이라는 게 바로 하셉수투인데 이 하셉수투 공주를 후궁의 소생인 이복 오빠와 결혼시켜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투투모스 2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자 개념으로 계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와 또 서자 이런 사람들을 왕이 되고 있습니다. 투투모스 2세가 이제 왕이 됐고 투투모스 2세의 아내가 하셉수투 공주,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투투모스 2세도 14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참 희한하죠, 이때 역사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또 죽고. 벌써 언제부터 아멘호테 투투모스 1대, 투투모스 2세 까지 3대에 걸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투투모스 2세 때도 이때와 동일하게 이때도 후궁에서 나온 그 서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투투모스 3세입니다. 이 투투모스 3세가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투투모스 3세가 왕이 될 때는 아직 어렸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나이였을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모인 하셉수투가 섭정을 합니다. 어린 왕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뒤에서 이 대비죠, 대비가 그때는 태우겠죠. 그런 태우 역할을 해가지고 뒤에서 정치를 다 정사로 운영합니다. 22년 동안 하셉수 여왕이
섭정왕으로 이집트를 통치를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하셋수투 여왕도 이제 죽게 됩니다. 22년을 이집트를 통치하고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이미 왕이었지만은 섭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왕권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는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파라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가 무려 54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17번에 거쳐서 외부 원정을 나가서 이집트의 국력을 키웁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가장 능력 있는 왕이 뭔지 아십니까?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때도 광개토왕, 왜 정복왕이 그 능력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생산력이 뛰어난 곳을 점령하겠죠, 보통. 뭐 금이 많거나 농사가 잘 되거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주로 타겟해서, 별거리 데는 굳이 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데를 자꾸만 타겟하니까 부가 강력해지고 거기에서 또 백성들이 생기면서 군대도 만들 수 있고. 자, 이 투트모스 3세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54년 동안에 17번의 해외 원정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점점 정복해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터키 근처까지 가요. 그러면 이 투트모스 이 3세 때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해요? 이집트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가 이스라엘은 어느 시기인 것 같아요? BC 1504년부터 1450년이니까. 뭘 어느 시기에 지금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살고 있었던 그 시기고,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별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17번의 해외 원정 가운데 12번이 가나안 원정이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과거에 힉소스인한테 당했던 수모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때마침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에 없었어. 때마침. 그래서 가나안 땅이 12번에 걸쳐서 이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룩소르에 있는, 룩소르가 고대 테베입니다. 이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에 보면은요, 저렇게 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그림처럼 보이는데 다 저게 글씨예요. 상형 문자로 나타나는 저게 다 여기 글씨예요, 다 글씨. 저걸 보고 이렇게 어떻게 했구나, 됐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은 도저히 못 읽는데 이 고고 학자들은 저걸 다 읽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저거를 그분들도 뭐 이렇게 모르잖아요. 기록 자체가 저런 거니까 모르는데 계속해서 짜려보면은 읽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어떤 한 학자가 계속 짜려봤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아. 몇십 년 동안 짜려보다가 감을 잡아. 자기가 완전히 해독을 못해. 그러면 그 기록을 다음 세대에 넘겨놓으면 또 다른 학자가 더 째려봐요. 계속 째려보다 보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고대 문자가 해독된 게 200년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역사를 잘 몰랐어요. 저게 다 이제 저 카르낙의 신전에 있는 투트모스 3세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조각 여기 부조입니다. 저기에 그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7번에 걸쳐서 원정이 나갔고
12번의 것은 가나안 땅의 원정이 나갔다. 그 내용이 다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투트모스 3세는 어쨌든 자기 계모인 하셉스투와 별로 관계가 안 좋았죠. 자기가 아직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모가 자기를 대신해서 섭정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시기가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왕이 난데 내가 왕인데 왜 저 아줌마는 왜 계속 여기 앉아 있지?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왕권 다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투트모스 3세와 하세스투 여왕 그리고 모세의 관계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세스투는 누구 딸이냐면은 투트모스 1세의 딸이고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을 낳고 못하고 죽으니까 이 공주를 이 투트모스 2세와 결혼시켜가지고 왕위를 이었는데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세스투 사이에도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서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투트모스 3세를 왕위를 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기에 투트모스 3세가 왕으로 세워진 이 시기에 아직은 어려서 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요 하세스투 공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나일강에서 한 아기를 갈대상자에 있는 아기를 주었습니다. 테바에 있는 아기를 주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전부 다 아흐 모세, 투투 모세. 이 모세가 다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어디식이에요? 이집트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삼습니다. 히브리인 것을 알면서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세스 여왕이 아주 잘 나갈 때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에서 공부를 다 합니다. 그 왕으로 나중에도 어쩌면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왕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자기는 말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다 변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집트 왕이 되려면은 왕자 수업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수사학이거든요. 말하는 거, 대화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배웠습니다. 우선 이렇게 군사 그것도 교육도 받고 다 여러 가지 배우죠.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지내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미 투트모스 3세는 비록 섭정 아래에 있지만은 왕으로 세워졌고 그 섭정의 아들 모세가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두 사이가 어떨까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차하면은 모세가 투트모스 3세를 이렇게 밀어버리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라이벌 관계가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서로 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민족적인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그 얘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40살이 되어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전에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모세는 하셉스투 여왕의 양자가 되긴 됐지만은 저때 무렵까지는 실은 친모 밑에서 자랐어요. 친모가 키웠어요. 친모가 젖을 먹으면서 키웠어요. 저때 무렵이 보통 2살 내지 3살까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지 능력이 있을 때까지 히브리인의 무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40살이 될 때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그 사건에 휘말려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알려지냐? 투트모스 3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투트모스 3세는요, 이때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동안 모세를 제거하고 싶은데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알고 봤더니 신분이 히브리인이었어. 바로 셈족이었어. 자기들이 힘들게 했던 힉소스와 같은 민족이었어.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살인자와 왕자가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이 시대에 뭐 무슨 살인자로서 처벌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모세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인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가 이걸 비밀로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자 모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죠. 자, 이때 투트모스 3세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파라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멘호텝 2세는요, 아버지 투트모스 3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이 아버지만큼은 못되지만 이 아멘호텝 2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외 원정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에는 모두 3번의 원정 기록이 있습니다. 제2 3년, 7년, 9년에 3번의 원정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2 7년의 전쟁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전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집트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이 아멘호텝 2세가 네게브 사막을 가로질러서 갈릴리 바다까지 출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때가 대략적으로 BC 1446년이에요. 이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 시기와 이 이집트 기록과 성경 기록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지 않는데 근데 성경의 출애굽 역사와서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BC 제9년 때 일입니다. 자, 9년 때에도 제2 9년 때에도 그 아멘호텝 2세가 해외 원정을 나가는데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군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년까지만 해외 원정 기록이 남아있고 군사를 움직였다는 원정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후로는 잠잠해져요. 여러분 투트모스 3세가 54년에 제2기원 동안에 17번의 해외 원정을 나가고 그중에 12번을 가나안 땅 원정을 나갔는데 이 아멘호텝 2세 같은 경우 몇 년 살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년 살았는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하여간 아버지와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지 9년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9년 이후에는 전혀 해외 원정을 나가지 않습니다. 군사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 바로의 군사들과 모든 그 병거들이 말과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4장 21절부터 28절.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빨간색 제가 괜히 표시한 게 아니라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서 기록에 보면은 14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바로가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는요 일반 병거가 아니라 철병거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1인용 병거일 거예요. 그
기동력이 빠른 병거를 먼저 출발시키고 나머지 모든 병거들을 전부 다 소집해가지고 뒤따라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니까 그들 쫓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600대의 병거를, 빠른 병거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고 모든 병력들을 다 동원합니다. 당시 이제 이집트가 이 세계 최강의 군대였었어요. 이 지역에, 군동 지역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는데 그 모든 군사력을 다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는 데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군사력이 홍해에 한 번에 다 수장이 돼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를 떠받들고 있던 모든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아멘호텝 2세는 이빨도 빠졌고 발톱도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고, 실제로 이때 이후로 이집트는 역사 가운데 하나의 평범한 왕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가 이때 이후로는 이집트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다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급속한 쇠락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기와 겹쳐버려요. 여기 보니까 2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록 연대에 뭔가의 이집트가 주체가 된 기록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오차죠. 그거는 수정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이 시기가 그래서 초기 연대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또 성경 외에 있는 또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20분이니까. 자, 4번이 출애굽의 목적과 모세의 모형론인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겪은 민족 해방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거울이 돼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세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세 모형론이라는 것은 모세의 삶과 사역,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관련된 것들이 과거의 역사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것들이 그것을 실제 역사 가운데 성취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번 여러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었죠?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출애굽 그 시기와 관련돼서 말들이 많아요. 출애굽 시기가 BC 13세기냐 15세기냐 두 가지 논쟁이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논쟁이 출애굽 루트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루트,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갔냐, 이것들이 또 논쟁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북방 루트설, 중앙 루트설, 남방 루트설.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 있는 것처럼 색깔별로 쭉 되어 있죠. 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명들도 있지만은 확인할 수 없는 지명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들이 많죠. 근데 최근에는요, 일반적으로 남방 루트설을 가지고 모든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 그걸 풀어가는데, 최근에는 이 남방 루트설도 아니고 아라비아 루트설이 많이 요즘 주목받습니다.
왜냐면은 이 남방 루트설이 그래도 가장 이 세 가지 루트설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 유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심지어 시내산에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역사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카바반을 건너서 여러분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 여기는 수에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죠. 그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홍해잖아요. 그러니까 Y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홍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시나이 반도를 사이에 끼고 이렇게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수에즈 끝에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고 났는데, 그리고 이쪽에 아카바만이 끝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일랏, 옛날에 또 에시온 게벨, 그게 있습니다. 가지고 거길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시작되고요. 이쪽은 또 요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의 오른쪽 줄기는 아카바만의 동쪽에 있는 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자, 이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는데 이분을 한번 초청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1, 2가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그 백그라운드 아래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아라비아의 여러 곳을 다녀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다 유적들을 확인했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숨기고 있잖아요. 언론에도 숨기고 있고. 근데 여기 가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닥 속에서도 병거, 바퀴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고, 이쪽에는 전부 다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곳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놓은 메노라 별거 다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쪽에. 그래서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곳. 이건 나중에 이제 출애굽 진행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새로운 루트설이 요즘 한 10여 년부터 점점 들이던 요즘 많이 이렇게 학자들 간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신앙인 가운데 이 사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생각나시죠? 21페이지. 이제 출애굽 개론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개론이 아니라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출애굽기 개론은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5분이면 끝나니까요. 책 제목을 출애굽 제목을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에는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쉐모트라는 것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 이 제목이 어디서 왔냐? 출애굽기 첫 번째 첫 구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번째 단어가 쉐모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는 출애굽기를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죠. BC 3세기경에 프톨레미 왕조에서 번역했던 이 70인역에는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거를 히브리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엑소더스로 부릅니다. 엑소더스는 영어로 나감, going out, 또 탈출, 출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70인역은 주제를 반영하는 제목을 많이 두거든요. 창세기, 게네시스도 히브리잖아요. 근데 여기 헬라어잖아요. 70인역 제목이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베레시트가 있잖아요. 태초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의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70인역에서 이렇게 엑소더스라고 불렀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벌게이트, 로마 같은 성경을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거쳐서 영어를 거쳐가지고 한글의 출애굽기가 됐습니다. 탈출이라는 거죠. 저자는 모세. 기록 연대는 1446년에서 1405년 사이 약 40년 기간 중에 어느 때, 후반기 어느 때겠죠. 그렇게 됐고요. 자, 출애굽기의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넘어갔어요. 출애굽기는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 배경이 되는 그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것, 이게 18장까지 일부 구성입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11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11개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이 등장하죠. 생각나시나요? 19장 5절 6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약속이 있죠. 그리고 20장에 뭐가 등장해요? 십계명이 등장하잖아요. 생각나시죠?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또 24장에 보면은 성막일 하나님 처음으로 계시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성막의 그 설계도, 청사진을 쫙 소개를 하죠. 근데 이제 성막이 짓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반란이 일으킨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한 번 시간이 뛰어넘고 두 번째 이제 성막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게 35장부터. 성막이 다 제작이 되니까 성막을 봉헌을 하게 됩니다. 40장에 가면 성막 봉헌하는 내용이 40장에 나오고 성막을 다 봉헌을 하니까 그 뒤에 40장 후반부에 드디어 출발. 그래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 출애굽기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부터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장까지 하려는지는 제가 해봐야 되지만은 창세기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좀 속도가 왜냐하면 스토리 위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